우주가 진짜 회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최근에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논문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우주가 통째로 얼마나 빠르게 돈다고 가정해야 허블 텐션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우주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5천억 년 정도 해요. 우주의 나이가 지금 138억 년이거든요. 진짜 느립니다. 우리 우주도 만약에 어떤 블랙홀 속에 갇힌 세계라면 우리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블랙홀 속에도 또 우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약간 이 우주라는 끝없이 펼쳐진 이 거대한 세계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끝없이 계속 더 작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되게 신기한 세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주에 있는 거는 다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도 자전도 하고 있고 태양 주변 공전도 하고 있고 태양계도 통째로 돌고 있고 심지어 그 태양도 또 우리 은하 중심에 두고 열심히 또 빠르게 돌고 있고 은하가 또 통째로 돌고 있죠. 그래서 진짜 우주는 어지러운 세계인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우주 공간에 있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돌고 있을까?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별, 은하, 행성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주 공간에 원래 넓게 퍼져 있던 가스 구름 같은 것들이 점차 자체 중력으로 모이고 반죽이 돼서 빚어진 결과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초기에 수축하기 전에 반죽이 되기 전에 펑퍼짐하게 퍼져 있던 가스 구름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작은 입자들, 먼지 같은 입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입자들이 아무리 랜덤하게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스 구름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움직임을 다 평균 내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는 미세하게나마 느리게 회전하고 있는 그런 평균적인 회전 성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회전 성분이 없다, 각 운동량이 0인 상태가 사실은 더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태초부터 완벽하게 평형에 도달한 상태였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고요. 조금이나마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던 가스 구름이 자체 중력으로 서서히 작아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벌어집니다. 제가 그 과정을 좀 재밌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직접 장난감으로 실험 도구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어렸을 때 유원지 같은 데 가면 파는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이런 볼, 장난감이 있죠. 제가 이제 여기에 끈을 매달아서 얘를 끈을 잡아당기면 사이즈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초기에 수축하기 전에 펑퍼짐하게 퍼져 있던 가스 구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구름은 초반에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하는 이런 회전 성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가스 구름을 한번 수축시켜 볼게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돌립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수축시키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초반에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 얘를 수축시키면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수축을 하면서 반경이 짧아지죠. 그러면 회전 반경이 짧아진 만큼 원래 갖고 있던 전체 회전 에너지, 각 운동량은 또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물리 교과서에서 많이 예시로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죠. 빙판 위에서 팔을 넓게 벌리고 있을 때는 천천히 스핀을 돌다가 팔을 짧게 안으로 오므리면 그때 스핀이 빨라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각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경이 짧아진 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별과 행성, 은하들까지 다 이런 식으로 수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주 느리게 돌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거대했던 별이 한 점으로 붕괴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도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빠른 스핀을 갖고 있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애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 우주도 통째로 돌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주 전체의 회전이라는 상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고민해왔던 이야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굉장히 철학적인 수학자로 유명한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9년에 굉장히 좀 재밌는 우주 모델을 하나 제시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막 아인슈타인이 만든 중력장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두고 여러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괴델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우주가 통째로 어떤 유체와 같은 매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참고로 괴델이
이야기했던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매질을 뭐라고 불렀냐면 더스트, 여기 또 먼지가 나오는데 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괴델의 가정에 따르면 우주에는 중력이 있죠. 그래서 괴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했을 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 덩어리, 천체들은 자신의 질량만큼 주변 우주 공간을 움푹하게 왜곡시켜 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천체들은 다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천체들은 주변 시 공간을 끌고 잡아당기면서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시 공간 자체가 마치 이불을 꼬집는 것처럼 끌려가는 일종의 프레임 드래깅 현상을 겪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 효과는 아주 인접한 두 별이 맞붙어 돌고 있는 쌍성이라던가 아니면 목성같이 덩치 큰 자전하는 행성 근처를 지나가는 탐사 로봇들의 미세한 궤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실험적으로도 확인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 드래깅 효과를 적용해서 우주가 빙글빙글 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을 해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델의 우주에서는 우주가 어떤 미지의 매질로 채워져 있고 이렇게 빙글빙글 우주가 돌아가면서 프레임 드래깅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우주를 보는 것과 먼 우주를 볼 때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실험적으로 입증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우주의 회전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좀 고민했던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델과 좀 별개로 약간 좀 흑역사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1950년에 당시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젊은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베라 루빈은 얼마 전에 최초 관측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또 천문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칠레에 건설된 베라 루빈 망원경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 베라 루빈이 젊었을 때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냐면 우리 은하 주변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은하들이 있어요. 그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서 각자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속도 분포를 쫙 분석을 합니다. 그때 루빈이 이제 분석에 사용했던 은하 개수가 한 108개, 109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루빈의 결과에 따르면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들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우주가 통째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사적인 이야기인데 당시 루빈이 이제 젊었을 때 이 본인이 생각했을 땐 충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발견이잖아요. 이 발견을 직접 학회 현장에 가서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에 이제 꾸역꾸역 학회에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너무 충격적이고 되게 허무맹랑해 보이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객석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다 되게 좀 무시했다라는 그런 본인이 흑역사라고 하는 이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루빈이 젊었을 때 했던 패기 어린 주장은 좀 제한된 데이터만 가지고 내놓았던 다소 왜곡된 결과였다고 지금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우주 공간 전체가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런 낌새를 보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우주론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는 어디를 봐도 비슷하게 보이고 어느 방향을 봐도 비슷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우주가 균일하고 등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스트로피하고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 두 가지를 묶어서 우주는 어디에서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 우주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했던 게 뭐냐면 지구라는 우리의 고향을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잖아요. 옛날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린 그냥 아무런 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존재다 라는 거를 보여주었듯이 우주엔 그 어떤 곳도 특별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대 우주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철학적인 개념을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원리 자체가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측한 우주를 보면 전반적으로 균일하고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주가 회전한다는 걸 입증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우주 회전이 사실 아직도 좀 끝나지 않는 떡밥이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재밌는 주장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우주가 회전한다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현대 우주론의 또 다른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인 허블 텐션이라는 미스터리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허블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 처음으로 우주의 팽창을 발견한 이후로 지금까지 100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균일하게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걸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 그 팽창률을 재볼 수가 있겠죠. 근데 팽창률을 잴 때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약간 직접적인 방식인데요.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지 그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가 우리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속도를 비교하는 거죠. 이건 사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 처음으로 관측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를 재고, 그리고 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시작한 방법인데, 태초에 아주 뜨겁게 뭉쳐있던 초기 우주가 빠른 팽창과 함께 고르게 식어왔겠죠. 빅뱅 이후 식어버린 우주의 잔열, 열기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우주의 팽창률을 얼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주 배경 복사로 우주의 팽창률을 재는 게 조금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암흑 물질, 일반적인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까지 이런 우주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몇 퍼센트 정도로 채워 넣었는지에 따라서, 우주 모델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나 팽창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칠게 말하면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우주의 팽창률을 유추하는 건 다소 모델 디펜던트하다, 모델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각기 다른 이 대표적인 두 가지의 방식,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재는 거, 우주 배경 복사로 재는 거, 이 두 가지로 우주 팽창률을 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방법만 다른 거지 동일한 우주에 살면서 같은 우주의 팽창률을 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로 쟀든 상관없이 우리가 구하게 되는 우주의 팽창률은 얼추 비슷한 값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같지가 않아요. 은하들이 후퇴하는 첫 번째 방법을 가지고 우주의 팽창률을 재면, 이 우주 팽창률을 대변하는 이제 허블 상수라는 게 있는데, 그 값이 73km/s/메가파섹 정도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73 정도의 큰 숫자가 나옵니다. 반대로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재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팽창률을 대변하는 허블 상수가 대충 67km/s/메가파섹, 73보단 좀 작은 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잰 우주의 팽창률이 우주 배경 복사로 잰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 같은 우주를 보고 있을 텐데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주를 보는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주가 좀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우주가 좀 느리게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이상한 거죠. 이게 사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각 방식 모두 다 오차가 좀 컸고요. 얼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잰 허블 상수가 좀 겹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차가 줄어들고 모든 방식이 더 정밀해지면 그때는 한 값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걸 보면 정반대로 갔습니다. 은하들의 후퇴 현상을 재는 방식도 우주 배경 복사로 재는 방식도 모두 정교해지고 오차는 아주 작아졌어요. 근데 오히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잰 값이 차이가 더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진짜 우주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허블 텐션, 그 두 가지 방식이 아주 치열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서 허블 긴장, 허블 텐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빅뱅 우주론, 현대 우주론의 크라이시스, 위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어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이 허블 텐션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우주가 회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프레임 드래깅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우주와 먼 우주가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우주의 스케일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장에 따르면 되게 재밌는데, 초기 우주에서부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오늘날의 허블 상수 팽창률에 도달하기까지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허블 상수의 변화를 쭉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양한 우주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사실일 거라고 믿어왔던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구성된 람다 CDM이라고 하는 표준 우주 모델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주의 팽창률, 허블 상수가 대략 67 정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하고 있는 값하고 얼추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준 우주 모델 말고 우주가 천천히 회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값을 여기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 우주의 팽창률이 73 정도로 보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은하를 통해서 관측하고 있는 우주 팽창률과 더 잘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지금 일부 하고 있냐면, 우주 배경 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모델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모델 의존적인 관측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람다 CDM 모델이 아니라 회전하는 우주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은하로 제건 우주 배경 복사로 제건 다 똑같이 73 정도로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허블 텐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간접적이지만 우주가 회전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허블 텐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주의 전체 회전 속도는 얼마나 될까? 우주가 통째로 얼마나 빠르게 돈다고 가정해야 허블 텐션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진짜 느립니다. 이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우주 전체의 회전 속도가 얼마나 느리냐면, 우주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5천억 년 정도예요. 정말 좀 어마어마하게 느린 회전인 거죠. 왜 우리가 실제 우주가 돌고 있다 한들 그걸 관측으로 확인할 수 없었을지를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의 나이가 지금 138억 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의 거의 한 35배 이상은 더 살아야 겨우 이제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느린 회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우주가 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유의미한 관측으로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좀 간접적인 기대는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진짜 우주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 다르게 말하면 우주의 전체 가군 동량을 다 합하면 그게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기반했을 때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은하들은 다 랜덤한 방향으로 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에서 돌고 있는 은하들의 가군 동량을 다 성분을 합하면 결과적으로 모두 상쇄돼서, 반대쪽으로 돌고 있는 은하들이 모두 상쇄돼서 전체적인 우주의 가군 동량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주 예리하게 평균을 내보니까 은하들이 좀 특정한 방향으로 쏠려 있더라,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러면 우주는 가군 동량이 0이 아닌 거니까 우주가 회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논문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제임스 웹으로 관측했던 아주 특정한 영역의 비좁은 하늘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은하 한 230개 정도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하들 중에 3분의 2가 우리 은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더라, 나머지 3분의 1 정도만 우리 은하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3분의 2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런 비대칭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50대 50으로 우리 은하 반대 방향으로 돌고 같은 방향으로 돌고 하는 은하들이 랜덤하게 분포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거의 60%나 가까운 은하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다, 이런 비대칭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거의 부정하는 발견이었기 때문에 꽤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좀 단정하기 어려운 게, 당시 논문에 사용했던 샘플 데이터 수가 좀 적긴 합니다. 230개 남짓이에요. 물론 제임스 웹으로 관측할 수 있었던 아주 고해상도 은하를 사용하겠다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가 좀 적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좀 하기에는 다소 빈약한 증거였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완성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완공된 메라로빈 망원경 같은 그런 훌륭한 망원경으로 한꺼번에 하늘을 크게 팡팡 찍으면서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들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통계를 해볼 수도 있겠죠.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 때, 그래서 진짜 은하 한 수억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랬을 때도 은하들의 회전 방향이 좀 비대칭하게 쏠려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그때 갔을 땐 우주가 진짜 회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섣부른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 보인다,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쭉 말씀드린 우주가 회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우리가 약간 동의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신기한 우주론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가 더 거대한 블랙홀 안에 갇힌 블랙홀 속의 우주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거죠. 사실 블랙홀이랑 우주랑 참 묘하게 닮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일단 블랙홀은 아주 막대한 양의 질량 덩어리가 한 점으로 뭉쳐진 상태죠. 우리가 이 상태를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블랙홀의 특이점과 정확히 물리학적으로 똑같은 상태가 뭐냐면 빅뱅 직후의 우주예요. 빅뱅 직후의 우주도 지금의 우주를 채우고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아주 높은 밀도로 한데 뭉쳐 있다가 그게 이제 빵 팽창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된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물리학적으로 보면 블랙홀의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든 우주의 특이점이든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공통점이 있냐면 블랙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죠. 워낙에 블랙홀의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한계 라인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밖에서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블랙홀 안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의 지평선을 경계로 그 안팎의 그 어떤 빛도 어떤 정보도 교환이 불가능한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확하게 우리 우주에도 이런 사건의 지평선 같은 한계가 있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팽창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한계가 그려지게 돼요. 이 한계를 지름으로 그려보면 대충 한 930억 광년 정도에 달하는 아주 넓은 관측 가능한 경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정도로 커다란 규모로 만약에 사건의 지평선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블랙홀의 질량은 얼마나 무거워야 할까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우리가 그 수식을 보면 되게 간단하게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해서 사건의 지평선이 넓어집니다. 블랙홀이 10배 무거워지면 사건의 지평선이 10배 커지고, 100배 더 무거워지면 사건의 지평선 너비도 100배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에 맞먹는 스케일의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블랙홀의 질량이 딱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주 전체 질량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연일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 묘한 공통점들 때문에 진짜 우리 우주가 이만한 거대한 질량을 품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안에 지금 갇혀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블랙홀들도 꾸준히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여러 물질들을 집어삼키고 에너지를 집어삼키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무거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질량이 무거워진 만큼 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도 꾸준히 넓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 뭐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너비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우주의 특징과도 또 묘하게 닮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주가 어쩌면 블랙홀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블랙홀 안에 갇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상한 이야기인 건지, 이걸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블랙홀 바깥으로 나가서 진짜 우리가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인지를 볼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의 회전이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우리 우주에서도 모든 블랙홀들은 빠르게 돌고 있던 별들이 붕괴해서 아주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렸다시피 당연히 모든 블랙홀들은 굉장히 빠른 아주 극단적인 스핀을 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우주도 만약에 어떤 블랙홀 속에 갇힌 세계라면 우리 우주를 가두고 있는 블랙홀 역시 어느 정도 스핀을 갖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 블랙홀 자체가 갖고 있는 스핀, 가운동량을 우리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운동량을 선호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오랜 시간 우리 주변 별과 은하들의 움직임을 관측해 보니 진짜 미미하게나마 일관된 회전 성분을 보여준다거나,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통째로 가운동량을 공유하고 있는 세계 안에 갇힌 세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회전 여부, 이거는 우리 우주가 진짜 차별 없이 모든 우주 공간이 고르고 균일한 코페르니쿠스 원리의 지배를 받는 세계일지, 아니면 어떤 비대칭성을 갖고 있고 스핀을 갖고 있는, 심지어 블랙홀 속에 갇힌 우주일지, 이런 극단적인 우주론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자로서 되게 난감한 게 뭐냐면, 이 블랙홀 속의 우주론이건 다중우주론이건 이런 모든 다양한 매력적인 우주론들이 사실 관측적으로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의부터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 대한 더 넓은 세계의 우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 관측을 통해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겠죠. 근데 그나마 천문학자 입장에서 이 블랙홀 우주론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완벽하진 않지만, 또 아마도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뭘 봐야 이걸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의 관측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대책 없이 그냥 상상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뭘 본다면, 관측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얘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관측적인 반복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비교적 매력적인 과학의 틀을 좀 갖추고 있는 가설이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블랙홀 안에 우주가 갇혀있는 가설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재밌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블랙홀 안에 갇혀있듯이 우리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블랙홀 속에도 또 우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에도 우주가 있고 우리 은하 넘어 저 수많은 은하들 중심에도 블랙홀 속에 또 우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이 우주라는 끝없이 펼쳐진 이 거대한 세계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큰 우주 안에 블랙홀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우주가 있고 또 그 안에 블랙홀이 있고 또 우주가 있고 이렇게 끝없이 계속 더 작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되게 신기한 세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모든 블랙홀, 자 그 궁극의 블랙홀을 채우고 있는 진짜 우주가 있을지, 또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작은 블랙홀들이 있을지, 아니면 진짜 위로도 아래로도 끝없이 스케일을 계속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우주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